오늘은 4월 7일, 현재 시각은 4시 31분. 오늘은 581페이지에서 591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인류는 이미 모두 4척의 탐사선을 우주라는 큰 바다에 진수시켰다. 파이오니아 1, 2호와 보이저 1, 2호가 바로 그 4척의 우주 탐사선인데 이들은 아직 원시적 수준의 초기 작품에 불과하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광막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현재 이들의 항해 속도는 꿈속의 달리기와 같이 한량없이 느린 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다. 미래의 우주선들은 별들 사이의 광막한 공간을 현재 우주선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항해할 것이다. 아직까지 그냥 정처 없이 태양계 밖으로 떠나보냈지만 앞으로는 탐색할 대상 전체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띄워보낼 것이다. 머지않아 사람을 태워보낼 날도 오고야 말리라. 은하수 은하에는 지구보다 나이가 수백만 년 더 된 행성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지구보다 심지어 수십억 년 이상 나이를 먹은 행성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성들에서 온 여행객의 방문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는가? 지구가 태어난 지 벌써 수십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외계 문명으로부터 지구 방문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믿기에는 지구의 나이 45억 년은 너무 길다. 과거 어느 땐가 먼 외계의 문명권의 이상하게 생긴 비행체가 태양계로 와서 지구의 상공에 높이 떠 정찰하다가 지상으로 천천히 내려앉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다 보면 문득 당시 지구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 궁금해진다. 무지갯빛 날개를 파닥거리던 잠자리 우주인이 내려오던 말던 무덤덤하게 물과 물을 오가던 파충류 캬, 객끽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호들갑을 떨던 연장류 아니면 여기저기를 배회하던 우리의 조상이 당시 지구의 거주민이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능을 갖춘 외계 생물에 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정말 우주인의 방문이란 있었던 일일까? 우주인에 관한 정보의 질문이 우주인에 관한 정보의 질이 문제이다. 그 증거라는 것들에 회의의 눈초리를 갖고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했는가? 문제란 말이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증언이나 자칭 목격자 한두 명만의 이야기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미확인 비행물체나 고대의 우주 비행사가 지구에 남겼다는 흔적에 관한 목격담이나 증언이 수없이 많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목격담이나 보고를 그냥 받아들인다면 지구가 한때 불청객의 방문으로 넘쳐났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러했기를 바란다. 외계인과 외계 문명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아무리 복잡한 문양이나 보잘것없는 징조일지라도 그들이 남겼다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 바람을 주체하기 힘들다. 이 바람 안에는 인간이 과거부터 품어왔던 소박한 소망이 깃들어 있다. 1801년 물리학자 조제프 프리에는 프랑스 이제르주의 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프리에는 이제르주에 있는 학교들을 시찰하던 중 11살의 소녀 하나를 만나게 된다. 출중한 지능과 동양 언어들에 대한 예리한 직관력 때문에 그 소녀는 이미 많은 학자들로부터 큰 격찬을 받고 있었다. 프리에는 소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프리에의 집에 온 소년은 수많은 이집트 공예품을 보고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프리에는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대에 참여하여 고대 이집트 문명의 천문학 관련 기념비와 유물을 조사하여 되도록 많은 일을 담당했다. 이때 수집해온 이집트의 문화 유물이 프리에의 집에 많이 있었다. 그 수집품에 새겨진 상형 문자가 소년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했던 것이다. 소년은 저 글자들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프리에는 뻔한 답을 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이 소년이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었다.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언어에 매혹된 이 소년은 나중에 뛰어난 언어학자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정열을 고대 이집트 문자 연구에 온통 쏟아부었다. 당시 프랑스에는 이집트 문화 유물이 넘쳐 흘렀다. 그 대부분은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약탈해온 것이었지만 나중에 유럽 학자들 손에 들어간 물건들이었다. 나폴레옹의 원정 결과를 자세히 기술한 원정기가 출판되자 젊은 샹폴리옹은 그 책에 푹 파묻혀서 살았다. 어른이 돼서야 그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천재적 방법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그가 그리던 이집트 땅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된 것은 1828년이었다. 어린 시절 꿈이 프리에와 만난 지 27년 만에 실현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이집트 문화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카이로에서 나일강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갔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 이질적 문명권을 방문하는 여행이었으며 세월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축상의 원정이기도 했다. 16날 저녁 우리는 드디어 덴데라에 당도했다. 하늘에는 달빛이 가득했고 신전들은 우리가 불과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내가 어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냉철한 마음의 소유자라도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빨리 식사를 마치고 부지런히 떠나라. 바로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 채운 명령은 이것이었다. 안내자 없이 우리끼리만 가기로 했다. 우리는 단단히 무장하고 들판을 가로질렀다. 이윽고 거대한 신전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신전의 크기는 물론 잴 수 있겠지만
그 신전이 우리에게 준 감흥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최상의 우아함과 장대한 위용의 완벽한 결합이라고나 할까?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러 환상적 기쁨에 사로잡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뛰어다니며 건물 벽에 새겨진 글을 달빛의 도움으로 읽어내려고 애썼다. 새벽 3시가 돼서야 보트로 돌아왔지만 아침 7시에는 다시 그 신전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해야만 했다. 어젯밤 달빛에 드러난 위용은 태양 아래서도 변함없이 장대했다. 위용의 세세한 모습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더욱 뽐내고 있었다. 그 앞에서 우리 유럽인들은 난쟁이로 위축돼 버렸다. 현대이건 고대이건 유럽의 그 어떤 국가도 숭고하고 거대하고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는 고대 이집트의 건축 예술을 생각해 보거나 가져본 적이 없다. 이집트인들은 모두 축조물을 백척 거인들에게 편리하게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 같다. 덴데라의 카르나크 마을이나 이집트 그 어디에서든 늘어선 기둥과 건물의 벽에는 이상한 문자가 가득히 새겨져 있었다. 샹폴리옹은 그것들을 큰 어려움 없이 모두 읽어낼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 샹폴리옹 이전에도 많은 학자들이 상형 문자로 적힌 것을 읽으려 무진 노력을 했다. 그러나 모두 무의로 끝났다. 우리가 그냥 상형 문자라고 번역하는 원래 신성인강문이라는 뜻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그림 문자의 일종이라고 믿었다. 눈이나 파도같이 보이는 선, 낙정벌레, 뒤형벌, 그리고 새가 주로 그려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새가 많이 보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애매하여 그저 비밀스럽기만 하다. 기존의 해독법은 온통 모순투성이었다. 그 상형 문자를 보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대 중국에서 온 이주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중국으로 이주해 갔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믿을 수 없는 번역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상형 문자의 해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에 로제타석 앞에 서자마자 단숨에 거기에 새겨진 내용이 무엇이라고 발표하는 순발력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창고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범하게 되는 오류를 오히려 급히 해독함으로써 쉽게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너무 오래 뜸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외계 생명체의 탐색에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자주 만나게 된다.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 내뱉어지는 비전문가들의 억측이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을 겁에 질리게 함으로써 오히려 전문가들로 하여금 외계 생명 연구 분야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샹폴리옹은 상형 문자, 아니 신성한 인강문이 실제 사물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학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로제타석을 근거로 그는 상형 문자의 해독법을 터득해 나갔다. 로제타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는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영은 번뜩이는 직관력의 소유자였다. 로제타석은 이름이 붙은 이 석판은 로제타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석판은 로제타가 아니라 라시드의 돌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 석판이 발견된 곳이
나일 삼각주에 위치한 라시드 마을이고, 로제타는 아랍어에 무지했던 유럽인들이 라시드를 잘못 부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 석판은 1799년에 라시드의 군사 요새를 구축하던 한 프랑스 병사가 처음 발견했다. 고대 신전에 있었던 이 석판에는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 글이 3가지 다른 종류의 문자로 적혀 있었다. 맨 위에는 보통 신성문자라고 불리는 상형문자가, 가운데에는 평민문자라고 불리는 흘림체 상형문자가,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는 그리스 문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스 문자가 해독의 결정적 열쇠였다. 고대 그리스어에 능통했던 샹폴리옹은 맨 아래 부분을 거침없이 읽어내려갈 수 있었다. 내용은 기원전 196년 봄에 있었던 국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 에피파네스의 즉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석판에 글을 새겼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즉위식에 즈음하여 정치범들을 석방했고 각종 세금을 탕감해줬고 신전들의 재물을 하사했으며 반란군들을 용서해 주었으며 군비의 증강을 꾀했다. 현대 통치자들이 권자를 지키기 위해 베푸는 관용을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도 똑같이 베풀어야 했던 모양이다. 당연히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름이 그리스어 텍스트에 여러 차례 나온다. 그때마다 상형문자 텍스트에는 긴 타원으로 둘러싸여진 일련의 기호들이 나타났다. 샹폴리옹은 타원에 쌓인 이 기호들 역시 프톨레마이오스를 뜻한다고 추론했다. 그렇다면 상형문자가 전적으로 그림 문자이거나 전적으로 비유 문자라기보다 오히려 대부분의 기호들이 단음을 나타내는 개개의 글자이거나 아니면 음절을 표현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했다. 샹폴리옹은 그리스어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의 총수를 헤아렸고 대응하는 상형문자 텍스트의 기호들을 모두 세어보았다. 그리스어의 단어가 이집트 상형문자의 기호들보다 그 수요가 월등히 적었으므로 그는 상형문자 텍스트에 있는 기호들 하나하나는 단음이나 음절들을 표현한다고 추측했다. 그렇다면 상형문자의 어느 기호가 무슨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에 대응한단 말인가? 다행스럽게도 샹폴리옹은 필레에서 발굴된 오벨리스크 하나를 참조할 수 있었다. 이것에 그리스어의 클레오파트라에 해당하는 상형문자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에 해당하는 기호들의 묶음 2가지를 각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재배열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된다. 프톨레마이오스의 P로 시작하는 프톨레마이오스에 대응하는 상형문자 기호 묶음 첫 자리에는 정사각형 기호가 있다. 클레오파트라의 5번째 글자도 P이다. 클레오파트라에 대응하는 상형문자 기호 묶음의 5번째 자리에 다시 정사각형의 기호가 나타난다. 바로 이 정사각형이 P에 대응하는 기호인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의 4번째 글자는 L이다. 그렇다면 사자 기호가 L에 대응한단 말인가? 클레오파트라의 2번째 글자 역시 L인데 상형 문자에서도 바로 그 자리에 사자 기호가 있다. 독수리 기호는 A이다. 클레오파트라의 독수리가 2번 나타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서서히 하나의 규칙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집트 상형 문자들의 상당 부분이 단음을 나타내는 글자에 바로 대응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상형 문자에 나타나는 기호들 중 일부는
형상을 통해 대상을 지칭하는 그림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를 나타내는 기호의 끄트머리는 프타신의 가오로 영생을 누리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클레오파트라의 기호군 끝에 보이는 알 모양과 반원으로 된 기호는 널리 쓰이는 표의 문자로서 이시스 신의 딸이라는 뜻이다. 샹폴리옹 이전의 번역자들이 실패의 쓴맛을 톡톡히 봐야 했던 이유는 소리를 나타내는 표 문자와 기호의 뜻을 담아내는 표의 문자가 이처럼 섞여 쓰였기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무척 쉬워 보이지만 실은 이 해독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수세기에 이르는 세월이 필요했다. 특히 고대의 기록일수록 해독하기가 더 어려웠다. 단서 중의 단서가 바로 왕의 이름을 둘러싼 긴 타원형의 표시였다. 이집트 파라오들은 2000년 후에나 태어날 먼 미래의 이집트학 학자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라도 주려는 듯이 자기네 이름에 뚜렷한 표지를 남겼던 것이다. 샹폴리옹은 카르나크에 있는 12식 식전 여기저기를 거닐면서 사방벽에 새겨진 글들을 힘하나 들이지 않고 척척 읽어내려갔다. 자신이 어렸을 적 프리에에 던졌던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하고 있었다. 한편 샹폴리옹이 이렇게 쉽게 해독하는 것을 옆에서 보던 사람들은 깊은 신비감에 사로잡혀 그저 어리둥절해 할 뿐이었다. 일방통행식 대화의 문을 열어서 수천 년 동안 벙어리로 남아있던 한 문명권으로 하여금 비로소 자신의 역사, 마술, 의술, 종교, 정치, 철학에 대하여 말하게 했으니 이때 샹폴리옹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고대 문명으로부터 메시지를 찾고 있다. 이건 역시 고대 이집트 문명만큼이나 진귀하고 이국적인 문명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명은 시간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깊숙이 감춰져 있다. 외계 문명으로 온 전파 신호는 도대체 해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 외계의 지적 생물은 그 나름의 미적 기준, 복잡성, 논리성을 두루 갖추고 있겠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이질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외계인들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되도록이면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 보냈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쉽게 신호할 수 있을까? 과연 성간 공간에도 로제타석이 있을까? 우리는 성간 로제타석이 있다고 믿는다. 아무리 다른 문명권들이라고 해도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공통의 언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공통의 언어는 바로 과학과 수학이다. 자연의 법칙은 우주 어디를 가든 동일하다. 멀리 별이나 은하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태양의 스펙트럼과 비슷할 뿐 아니라 지구에서 적절히 설계한 실험 상황에서 만들어낸 스펙트럼과도 일치한다. 어디의 물질이든 같은 종류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의 빛, 흡수, 방출 과정, 우주 어디를 가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멀리 있는 은하들도 적정 궤도를 따라 상대방 수위를 서로 맴돌고 있다. 멀리 있는 수많은 은하들도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고 보이저 우주선의 궤도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중력의 법칙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구에서 발견된 자연의 모든 법칙이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하므로 별들 사이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온 메시지도
반드시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이 지구 문명에게 무언가 그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메시지는 반드시 쉽게 해독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